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질병 해방,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지음, 이한음 옮김, 일부, 3장, 목표, 전략, 전술, 마인드셋과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로드맵, 전술 없는 전략은 승리하는 가장 느린 길이다. 전략 없는 전술은 패배하기 전에 내는 소음이다. 손자. 당신의 다른 미래 그리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친구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러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이 친구를 베키라고 하자. 베키의 부모님이 내가 다닌 의대가 있던 팔로알토 근처에 사셨기에 나는 여러 번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우리는 흔히 베키의 어머니 소피가 아름답게 가꾸고 세심하게 관리한 정원에서 식사를 하곤 했다. 소피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 넘치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내 결혼식 때 본 이후로 거의 15년 동안 만난 적이 없었다. 베키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려주었다. 소피는 70대 초반에 정원을 가꾸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어깨 근육이 파열된 뒤로 급격히 몸이 쇠약해졌다. 이내 허리와 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은퇴 후 가장 심취했던 두 가지 취미인 정원 가꾸기와 골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우울한 기분에 빠져서 그저 집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 다였다. 그러다가 죽기 2, 3년 전에 치매까지 찾아왔고 결국 83세의 나이에 호흡기 감염으로 세상을 떴다.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은 치매에 걸린 채 산 기간이 길지 않았으니 축복받았다는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소피가 자신이 즐거워하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마지막 10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대신에 소피는 극심한 통증을 안고 살았다. 이 점을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소피의 생물학적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였지만 나는 소피가 말년에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았다는 사실 자체에 더욱 큰 슬픔을 느꼈다. 나는 환자들에게 소피 이야기를 종종 한다. 이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사례여서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 친구가 비슷한 시련을 겪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서글픈 점은 노인에게는 의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거의 예상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음에도 이런 운명을 피하고자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말년에 어머니를 돌보았던 베키도 자신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대다수에게 미래는 여전히 모호한 추상 개념으로 남아있다. 소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장수 접근법에 담긴 한 가지 근본 개념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생애 말기에 수십 년을 생각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이다. 70대, 80대, 90대 또는 그 너머까지 말이다. 소피 같은 많은 이들에게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그다지 행복한 시간이 아니다. 그들은 대개 하나 이상의 뇌 기사 질병과 그 병 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시달린다.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은 약화하거나 아예 상실할 수 있다. 대개 그들은 정원 가꾸기, 체스 두기, 자전거 타기 등 삶의 기쁨을 주던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나는 이 시기를 끝자락 10년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은 아니라고 해도 많은 이들이 쪼그라들고 제약되는 시기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와 다른 미래를 그려보라고 요청한다. 말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여생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사람마다 내놓는 답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싶다거나 골프를 계속 치고 싶다거나 등산을 하겠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손주와 증손주와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내 희망 목록 중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다른 미래에 그려보기 연습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생각의 초점을 자신의 말년에 맞추도록 만든다. 우리 대다수는 대개 이런 생각을 회피하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쌍곡형 할인, 과도한 가치 폄하 효과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본래 잠재적인 미래의 이득보다 현재의 만족을 택하는 성향을 지니며 미래의 이득이 힘든 일을 수반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둘째, 건강 수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백기가 말년에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고 싶다면, 자기 어머니의 운명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10년마다 자신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개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화라는 중력에 사로잡혀 자기 어머니처럼 이을 것이다. 삶의 이상적인 궤적. 수학 광인 나는 수명과 건강 수명을 수학 함수로 시각화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예로 내가 환자들에게 그려 보이는 많은 그래프 중 하나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수명,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 수명의 두 차원인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의 총합을 나타낸다. 건강 수명은 실제로 정량화할 수 없다. 내가 과잉 단순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기 바란다. 실선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궤적을 나타낸다. 태어날 때 나이는 0이며 이 그래프의 목적상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100%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생애의 약 5분의 1을 지날 때까지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 시점부터 60대나 70대 초에 사망할 때 건강 수명은 0까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쇠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수렵 채집인이나 원시 농경 부족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드물지 않은 수명이었을 것이다. 감염병이나 다른 어떤 재앙으로 일찍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런 수명을 살았을 것이다. 이제 현대의 전형적인 삶의 경로를 보자. 의학 2.0이라는 짧은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다. 비교적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덕분에 우리는 좀 더 오래 살 것이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면 변화가 시작됨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젊음의 근력과 지구력을 조금씩 잃을 것이다. 이따금 비밀번호나 만난 사람의 이름을 잊거나 오래전 본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친구와 또래 중에서 암,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같은 관련 증상,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은 이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학창 시절 친구의 장례식에도 참석하게 될 것이다. 특정 시점에 이르면 쇠퇴는 가팔라지기 시작한다. 이윽고 70, 75세에는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약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수평 점선. 이 50% 선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쉽게 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내가 임의로 정한 것이다. 우리는 제약을 느끼며 안 좋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영향도 더 커지기 시작한다. 40세에는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널쩍다리뼈, 대퇴골이 부러져도 여전히 튼튼하며 금방 회복된다. 능력이 25%로 줄어든 75세에 길에서 넘어져서 널쩍다리뼈가 부러질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또 그 무렵에는 만성질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의학 2.0은 바로 이 시점에 개입한다. 심장병이든 암이든 다른 어떤 질병이든 의사는 치료할 것이고 운이 좋다면 수명이 몇 달 또는 몇 년 더 늘어날 것이다. 수명, 건강수명 곡선이 수평에 가깝게 변하는 시기가 바로 여기다. 죽음이 연기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지점을 보라. 건강수명이 이미 한참 떨어진 시점이다. 이는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늦춘다는 의미다. 의학 2.0이 아주 잘하는 일이다. 이것이 현행 체제에서 우리 대다수가 예상할 수 있는 끝자락 10년이다.
이제 긴 점선을 보자. 이 곡선은 이상적인 궤적을 나타낸다. 이 궤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중년에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는 대신에 전반적인 건강 수명이 50대 이상까지 똑같이 유지되거나 더 개선된다. 55세, 심지어 65세에도 45세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할 것이고 70대와 80대,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건강한 몸과 빠릿빠릿한 인지력을 유지할 것이다. 여권에 적힌 나이보다 10년, 아니 20년이나 더 젊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이 곡선은 아래쪽 공간이 훨씬 넓은데 이 공간은 더 길고 더 나은 삶을 의미한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추구하고 여행을 다니고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는 삶이다. 게다가 마지막에 쇠퇴하기 시작할 때는 하락이 가파르고 비교적 짧게 끝난다. 이를 수명 곡선 넓히기라고 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는 더 오래 산다. 그리고 더 오래 더 잘 산다. 우리는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래 살고 노후의 삶에 대한 사회의 기대 수준도 뛰어넘는다. 엉망이 된 끝자락 10년 대신에 모든 차원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 우리는 덤 10년 또는 덤 수십 년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 목표다. 죽음을 늦추고 추가로 늘어난 여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된다. 전략과 전술의 차이.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온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수명을 늘리는 동시에 건강 수명도 늘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뇌기사 질병이 몰고 오는 죽음을 피하는 한편으로 신체, 인지, 정서의 쇠퇴를 늦추거나 더 나아가 되돌릴 수 있나요? 우리의 계획은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지름길을 택해 곧장 전술로 나아가려고 한다.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안 먹을지, 어떤 식으로 운동할지, 어떤 영양제나 약을 먹을지 등으로 달려든다. 서점에 가면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책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 책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바로 전략 세우기다. 이번 장의 첫 머리에서 인용한 손자의 말을 다시 보자. 전략 없는 전술은 패배하기 전에 내는 소음이다. 손자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우리 이야기에도 적용된다. 우리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략은 과학의 토대를 두고 우리 목표에 맞추어 고안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대안을 제공하는 개념뼈대 또는 정신 모형, 다시 말해 전반적인 접근법을 말한다. 우리의 개별 전술은 전략에서 나오며 전략은 우리의 목표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제 목표가 무엇인지 안다. 그렇지만 진정한 승리의 열쇠는 전략에 있다. 사람들은 흔히 전략과 전술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혼동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권투 경기 하나를 예로 들어 이 차이를 설명해 보겠다. 바로 무함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대결. 1974년 자이르,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에서 열린 유명한 정글의 혈투다. 알리의 목표는 포먼과의 경기에서 승리해 헤비급 타이틀을 되찾는 것이었다. 알리가 직면한 문제는 포먼이 더 젊고 더 강하고 더 비열하고 상대를 무자비하게 때려 눕히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주방, 그릴 홍보 모델로 활용하는 유쾌한 모습의 포먼을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그는 가장 비열한 경기를 하는 권투 선수로 여겨졌다. 그는 말 그대로 무적으로 여겨졌다. 모든 전문가는 알리가 전적이 아무리 화려하고 관중의 응원을 한 몸에 받더라도 승산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 그랬기에 알리에게는 바로 전략이 필요했다.
알리는 자신이 더 빠르고 더 경험이 많고 더 강인한 정신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포먼보다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포먼이 다혈질이고 화를 참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다. 알리는 포먼의 주먹에 주먹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고 더 젊고 경험이 적은 상대가 스스로 힘을 빼도록 좌절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약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더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으리라 보였다. 요컨대 알리의 전략은 이랬다. 포먼을 화나게 만들면 마구 주먹을 날리다가 결국 지칠 것이고 그때 공세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으로부터 지금은 전설이 된 전술이 나왔다. 먼저 포먼에게 라이트, 스트레이트, 리드 펀치를 연달아 날렸다. 뻔히 보이는 심지어 얕잡아 보는 듯한 이 주먹질에 당연히 포먼은 열이 받았다. 지금까지 감히 누구도 헤비급 세계 챔피언인 포먼에게 이런 주먹을 날리지 못했다. 이어서 알리는 분노한 포먼이 피하는 자신을 쫓아와 로프에 밀어붙인 채 연타를 날려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유도했다. 알리 자신은 오로지 로프에 기대어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만 집중했다. 그 유명한 로프와 도프 전술이었다. 처음 몇 라운드 동안은 모두가 포먼이 알리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포먼 자신도 그랬다. 알리의 전략은 포먼보다도 더 오래 버티자는 것이었기에 그런 타격을 견디는 훈련을 해둔 상태였다. 5라운드쯤 되자 관중은 포먼이 깨닫기 시작했음을 거의 알아볼 수 있다. 젠장, 난 벌써 지쳤어. 한편 알리는 체력을 잘 비축한 덕분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다. 결국 알리는 8라운드에 결정타를 날려 KO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전술이란 실제로 링에 올라갔을 때 수행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전략이란 실제로 링에 올라가기 한참 전에 상대방을 꼼꼼히 연구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두 측면 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일이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기가 더 어렵다. 이 책에서 우리는 장수의 접근법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목표, 전략, 전술. 우리 전략. 인지, 신체, 정서 악화, 늦추고 되돌리기. 포먼과 싸울 때 알리는 시간이 자신의 편임을 알았다. 맞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피하면서 상대방을 격분시켜 마구 주먹을 휘둘러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최종적으로 이길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질병과 사망의 위험은 우리를 끌어당긴다. 땅에서 높이 뛰어오르지 못하게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물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전략이 필요 없는 문제도 많다. 예를 들어 햇볕에 타지 않는 것이 목표일 때는 전략이 필요 없다. 그냥 선크림을 바르거나 긴 옷을 입거나 커다란 모자를 쓰거나 아예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지 않는 전술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오래 더 잘 살려고 한다면 전략이 필요하다. 장수는 햇볕에 타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은 뇌기사 질병 모두가 불러오는 죽음을 지연시킨다는 의미다. 이 4대 질병은 한 가지 강력한 위험 요인을 공통으로 지닌다. 바로 나이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질병 중 하나 이상이 우리 몸에 또아리를 틀기 시작할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제 나이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노화를 정확히 무슨 뜻으로 쓰는 걸까? 노화는 그저 시간의 경과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속 피부 및 장기와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엔트로피는 매일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 노화는 기능장애와 죽음에 대한 취약성 증가로 이어지는 생리적,
무결성의 점진적 상실이다. 2013년 발표에 많은 영향을 끼친 노화의 징표를 기술한 논문의 저자들은 이렇게 썼다. 이 악화는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을 비롯한 주요 병리 현상의 주된 위험 요인이다. 노화 과정 자체는 우리를 이런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며 건강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심근, 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겨우 1시간 전에 아프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 병은 그 사람의 몸에서 조용히 드러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활동하고 있었다. 나이 들면서 몸의 내부 방어 기제가 약해지고 질병이 우세해진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목격했다. 이 바이러스는 모든 연령 집단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망률은 노년층이 훨씬 더 높았다. 바이러스가 노년층이 이미 지니고 있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 이용했기 때문이다. 약해진 면역계, 심혈관과 호흡계, 문제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 전략은 노화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알리가 포먼을 이길 방법을 모색할 때 자신의 나이를 고려한 것처럼 말이다. 올바른 전략이 없었다면 알리는 졌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전술로 곧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곧바로 전술로 나아가려는 당신에게 나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하라고 조언하겠다.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술은 별 의미가 없으며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식사요법과 운동법 그리고 기적의 영양제 사이를 오가는 일을 영원히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은 문제의 빠른 해결책을 추구하는 의학 2.0의 사고방식에 갇히게 될 것이다. 능수능란한 전술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의학 3.0으로 마인드셋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뛰어난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우리는 노화 과정의 기본 메커니즘 몇 가지를 깊이 살펴보고 내 기사 질병 각각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 질병들은 어떻게 언제 활동을 시작할까? 어떤 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이 질병들을 촉진할까? 이 질병들은 어떻게 유지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어떻게 하면 이 질병들을 늦추거나 더 나아가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백세인이 유달리 장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만성질환의 출현 시기를 평균인 사람보다 수십 년 더 늦추거나 막는다. 또 우리는 너무 남발되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유행어 중 하나인 건강 수명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질병과 장애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라는 표준 정의는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한다. 아픈 데는 없지만 바깥 출입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지낸다면 과연 건강하다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더 신랄하게 말하는 쪽을 선호한다. 너무 신랄해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자. 수명은 죽음을 다루며 이분법적이다.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때로는 오래전부터 쇠퇴기를 겪는다. 나는 이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겠다. 베키의 어머니 소피는 분명히 그런 사례였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뒤처럼 빨리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어 변화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건강수명과 그 악화를 세 가지 범주 또는 벡터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첫 번째 악화 벡터는 인지력 쇠퇴다. 우리의 인지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했던 식으로 복잡한 문제를 빨리 그리고 쉽게 풀 수가 없다. 기억력도 쇠퇴하기 시작한다. 집행 기능도 신뢰도가 떨어진다. 성격도 달라지며 충분히 오래 이어지면 지각력 있는 자아 자체도 사라진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치매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많은 이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정도 인지력이 쇠퇴한다. 우리 목표는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악화의 두 번째 벡터는 우리 신체의 기능의 쇠퇴와 궁극적인 상실이다. 이 일은 인지력 쇠퇴보다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다. 미리 정해진 순서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노쇠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들고 뼈 밀도, 지구력, 안정성, 균형 감각도 줄어들다가 이윽고 장 바구니를 집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진다. 또 만성 통증으로 예전에 쉽게 하던 일을 못하게 된다. 그리고 죽상경화증의 가차없는 진행은 신문을 가져오러 현관 앞까지 가는 것조차 숨가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늙었을 때도 신문이 여전히 있다면, 또는 소피의 사례처럼 비교적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살다가 넘어지거나 뜻밖의 부상을 당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 채 하향 나선을 그릴 수도 있다. 내 환자들은 자신이 이런 쇠퇴를 겪을 것이라고 거의 예상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상적인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라고 요청한다. 나이를 더 먹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러면 그들이 내놓는 예측은 아주 놀랍게도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그들은 지금 즐기고 있는 스노보드나 킥복싱 같은 것을 70대나 80대에도 여전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단히 자신한다. 그럴 때 나는 그들의 말을 끊고 설명한다. 그렇게 하려면 특정한 수준의 근육 강도와 유산소 운동 능력을 그 나이에 지녀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지금 52세인 당신의 근력과 최대 산소 섭취량은 이미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는 수준이며 앞으로 더 쇠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당신은 A. 쇠퇴에 굴복하든지 B. 지금 당장 대처 계획을 세우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당신의 미래 목표가 얼마나 야심차든 상관없이 나는 당신이 고령자의 건강과 기능을 평가하는 데 쓰는 점검표인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것에 친숙해졌으면 한다. 이 점검표 목록에는 스스로 식사 준비하기, 도움 없이 걷기, 목욕하고 옷 입기, 전화 사용하기, 장보기, 은행일 보기 같은 기본 과제가 포함된다. 앞으로 직접 밥을 해 먹거나 혼자서 목욕하거나 몇 블록 걸어서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는 능력을 잃은 채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라. 지금의 우리는 이런 능력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이런 최소한의 능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활동적으로 살아가려면 부지런히 건강의 토대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악화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범주는 정서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다른 범주들과 달리 이 범주는 대체로 나이와 무관하다. 정서 건강 악화는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20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내 사례처럼 중년의 슬그머니 찾아들 수도 있다. 아니면 말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복은 40대, 정확히 말하면 47세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운 것처럼 중년의 고통은 훨씬 더 이른 시기인 청소년기나 유년기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가 많다. 그리고 내가 그랬듯이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까지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이 정서건강,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신체 건강, 행복, 생존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내가 보기에 장수 개념은 사실상 쇠퇴의 이 모든 벡터를 동시에 맞거나 피해 갈 때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장수의 이 개별 요소 하나하나는 다른 것들 없이는 별 가치가 없다. 마음과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100세까지 사는 일은 기꺼이 선택할 대안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다가 이른 나이에 죽는 것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지라도 사랑과 우정과 목적이 없는 삶이라면
지옥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실제 죽음은 피하거나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화는 피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80대나 90대에 사망하는 모든 이들이 인지, 신체, 정서면에서 파괴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파괴는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노쇠의 중력에 점점 더 강하게 끌리지만 그래도 이것이 대체로 우리 선택에 좌우된다고 나는 믿는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지, 신체, 심지어 정서 악화까지 적절한 전술을 쓰면 늦출 수 있고 더 나아가 때로는 되돌릴 수 있다. 또 다른 요점은 수명과 건강 수명이 독립 변수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근육 힘을 늘리고 심폐 체력을 키우면 온갖 약을 투여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인지 건강과 정서 건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건강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거의 언제나 수명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전술이 대체로 건강 수명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명 연장 혜택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우리 전술,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 개선하기. 의학 2.0과 의학 3.0의 핵심 차이는 우리 전술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대개 의학 2.0은 감염이나 골절처럼 급성 문제가 생길 때만 당면한 문제의 단기 해결책을 갖고 개입한다. 의학 3.0에서는 전술이 일상생활과 엮여야 한다. 말 그대로 전술과 함께 먹고 함께 숨쉬고 함께 자야 한다. 의학 2.0은 크게 시술, 수술 등과 약물 치료라는 두 가지 전술 유형에 의존한다. 반면에 의학 3.0의 전술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운동, 영양, 수면, 정서건강, 외인성 분자다. 외인성 분자는 약, 호르몬, 영양제 등을 뜻한다. 나는 분자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이 책의 분량이 2배로 늘어날 테니까. 그렇지만 내가 자연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밝히고 넘어가겠다. 나는 지질 수치를 낮추는 처방약을 비롯해 많은 약과 영양제가 우리 장수 연장통의 핵심 도구라고 보며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더 효과적인 이런 도구를 많이 갖추기를 바란다. 의학 3.0에서 우리의 첫 번째 전술 영역은 운동이다. 건강 수면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지나치게 폭넓은 용어 중 하나다. 공원에서 걷기부터 산악 자전거를 타고 고개 넘기, 테니스 치기, 체육관에서 엮기 들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활동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운동이라고 불리지만 각 활동의 효과는 그리고 위험은 분명히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나눌 것이다. 근력, 안정성, 유산소 효율, 최대 산소 섭취량이다. 수면과 건강 수명의 한계까지 다다르고 싶다면 이 4가지 요소 각각을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내 목표는 살을 빨리 빼는 법이나 허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통증과 장애가 없는 상태로 다양한 움직임에서 근력, 지구력,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운동의 목표다. 운동은 세월이 흐르면서 내 생각이 바뀐 또 다른 영역이다. 나는 예전에는 다른 무엇보다 영양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면과 건강 수명 양쪽에서 운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장수약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운동은 사망 자체를 늦출 뿐 아니라 인지와 신체 쇠퇴를 다른 개입 수단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또 우리는 운동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서 건강에도 효과를 미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다양한 유형의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만이 아니라 왜 하는지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목표에 적합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두 번째 전술 영역은 영양이다. 나는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지 마라 라고 하거나 모두가 따라야 하는 특정한 식사요법을 처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저탄수화물, 대구석기, 대비건 등을 놓고 벌어지는 무익하기 짝이 없는 결코 끝나지 않을 식단 전쟁에서 어느 편을 들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종파 논쟁은 피하고 대신에 생화학 증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가장 뛰어난 과학적 증거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라고 말한다. 즉, 얼마나 많은 열량을 섭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골디락스 지대, 너무 많이 먹지도 너무 적게 먹지도 않고 딱 알맞게 먹는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목표는 당신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섭식 패턴을 찾아내어 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술 중 돌에 새겨지듯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최대한 많은 원천에서 피드백을 받아 무엇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지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채택하고 낡은 전술은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좋은 전략이다. 다음 전술 영역은 수면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해온 영역이 이것이다. 다행히 지난 10여 년 사이에 수면은 마침내 받아 마땅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수면의 중요성과 잠을 제대로 못 잘 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미리 말해두자면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긴다. 잠을 푹 자고 깨어났을 때의 느낌, 완전히 새로운 기분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만큼 좋은 것은 찾기 어렵다. 좋은 잠은 우리가 타고난 생리적 수선 과정, 특히 뇌에서 이루어지는 수선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인지력 감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부정적인 결과가, 특히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결과가 연쇄적으로 빚어진다. 나도 한때는 밤새우는 것을 좋아하고 잠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이나 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이제 나는 살이 좀 찐 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을 먹었느냐 보다는 얼마나 적게 잤느냐와 더 관련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술 영역은 정서 건강이다. 나는 이것이 다른 영역들 못지않게 모든 면에서 건강 수명에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 나는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이 거의 없어서 다른 장들과 달리 탄탄한 실험 데이터와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 대신에 개인 경험은 대단히 풍부하다. 그래서 지난 세월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고 내가 망쳤던 인간관계를 복원하기까지의 아주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최소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적절하게는 당신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제고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여정은 17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텐데 당신애가 들었던 말 중에 거의 주문처럼 줄곧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말이 있다. 내 치료사 중 한 사람인 에스터 페럴이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 한 말이었다. 당신은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 하는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덜 비참하게 정서적으로 덜 고통받게 하는 쪽으로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다니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불행하다면 과연 더 오래 살고 싶을까요? 그녀의 논리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장소에 대한 내 접근법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증거 기반 의학에서 증거 활용 의학으로. 우리 전략이 증거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수 연구는 의학 2.0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시험이 한계에 부딪히고 많은 분야다. 무작위 대조 시험은 비교적 단순한 단기 상황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어 선크림이 햇볕 화상을 예방하는지를 보여주는 임상시험은 수행하기가 무척 쉽다. 그러나 이런 연구를 장수 연구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내 접근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증거 기반 의학을 철저히 신봉하는 이들은 어떤 연구든 먼저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무작위 대조 시험은 의학적 증거를 내놓는 표준 방법이지만 단기간 일하는 점을 포함해 의학 2.0의 몇 가지 주요 한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체로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 가장 해결하기 좋은 유형의 임상 문제는 백신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물 같은 단순한 개입을 수반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6개월에서 길어야 최대 5, 6년인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이런 치료를 하면서 특정한 결과에 어떤 효과를 마치는지 살핀다. 이 백신이 심각한 중증 질환자와 사망자 수를 죽일까? 이 약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매우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심장병 사망을 줄일까? 아니면 적어도 심근경색 위험을 낮출까? 이런 유형의 연구는 증거 기반 의학의 토대다. 그러나 우리 목표가 장수라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 1년짜리 임상시험이나 심지어 5년짜리 연구로는 수십 년이 걸리는 질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결코 알아낼 수 없다. 건강한 40세의 심혈관 예방 전략을 알려줄 만한 임상시험은 불가능하다. 이런 연구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에서다. 게다가 양리학을 벗어나면 이 갭은 너무나 복잡해진다. 운동, 영양, 수면이 모두 관련된 사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장수 자체를 이런 식으로 연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아기를 10만 명 모아서 4, 5가지 개입의 무작위로 할당한 뒤 평생 동안 추적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렇게 한다면 수명과 건강 수명을 최대화할 확고한 증거 기반 처방이 나올지도 모른다. 바라건대. 그러나 여기에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다. 끝내기까지 한 세기가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차선책은 우리가 가진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이것들을 활용해 삼각 측량을 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는 가르쳐 줄 수 있다. 차선책 전략은 5가지 서로 다른 원천에서 나온 통찰을 결합한 것을 토대로 한다. 각각은 따로 놓여 있을 때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로 모으면 우리 전술의 탄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타적인 증거 기반 의학에서 증거 활용 의학, 위험 조정 정밀 의학으로 기본 틀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첫 번째 데이터는 백세인 연구에서 얻은 것이다. 백세인은 100세 이상 대개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극단적인 아웃라이어,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난 사람으로 통상적인 기대 수명보다 무려 20년 이상 더 살아가는 극소수 집단이다. 대체로 백세인은 우리 대다수를 죽이는 질병들을 늦추거나 피해왔으며 그중 상당수는 꽤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왔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지 알고 싶다. 백세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특정한 유전자가 그들을 100세 미만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들의 생존과 더 느려 보이는 노화 속도를 무엇이 설명해 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행운을 모방하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백세인이 우리의 관심종을 대변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들이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온 증거는 더 강하게 와닿는다. 안타깝게도 백세인 데이터는 실험이 아니라 거의 오로지 관찰을 통해 얻은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백세인의 삶의 이력과 습관은 저마다 독특한 경향을 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사실은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백세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두 번째 데이터는 실험용 생쥐 같은 동물 모형의 수명 연구에서 얻은 것이다. 윤리 면에서나 설비 면에서나 생쥐를 대상으로 수명을 바꾸는 전술을 실험하는 일은 분명히 훨씬 더 쉽다. 사람과 달리 생쥐는 수명이 약 2, 3년이다. 식단과 외인성 분자 양쪽으로 다양한 개입이 생쥐의 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 그런데 이런 연구 데이터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 바로 생쥐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쥐에게 효과가 있는 약물 중 상당수는 사람 연구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곤 했다. 연구에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작은 선형 동물 종뿐 아니라 초파리, 개, 영장류, 나아가 효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동물 모형이 흔히 쓰인다. 이 모든 종은 나름의 강점과 약점을 지닌다. 어떤 개입이 수억 년 동안 갈라져 지나와 다양한 동물에게서 예를 들어 선충에서부터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수명이나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대체로 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우리 전술을 뒷받침할 세 번째이자 중요한 데이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뇌기사 질병 연구로부터 나온다.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이나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이형 당뇨병과 관련 대사 기능 이상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런 질병은 어떻게 시작될까? 어떻게 진행될까? 어떤 위험 요인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데 기여할까? 어떤 근본 요인을 공유할까? 병이 꽤 진행된 사람들에게 알맞은 첨단 치료법은 무엇이고 그 치료법은 예방 전략을 개발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까? 알리가 경기 전에 포먼을 면밀히 분석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질병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알고 약점과 취약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네 번째 데이터는 사람과 동물 모형의 노화 연구에서 나온 분자와 메커니즘 차원의 통찰이다. 우리는 노화 과정과 특정 질병에서 일어나는 세포 변화에 관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다. 이 지식을 토대로 외인성 분자, 약 등이나 행동 변화, 운동 등을 통해 이런 세포 변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개념도 도출했다. 우리 통찰의 마지막 다섯 번째 데이터는 멘델 무작위화라는 아주 탁월한 분석법에서 나온다. 멘델 무작위화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조치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사람들 간 유전적 차이를 조사하는 통계 분석 기법이다. 무작위 대조 시험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반면에 순수 유행병학, 역학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멘델 무작위화는 이런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준다. 유행병학은 흡연과 폐암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유용하지만 더 복잡한 시나리오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유행병학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하겠다. 멘델 무작위화는 실제로 무작위 실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 가능한 위험 요인, 예를 들어 LDL 콜레스테롤과 알고자 하는 결과, 예를 들어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관련 유전자의 무작위 변이를 살펴보고 이를 관찰된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인데 자연의 무작위 배정, 무작위화를 맡겨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순수 유행병학의 유용성을 제한하는 편향과
교란 요인 중 상당수를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유행병학 연구는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과 암 위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낮은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듯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인과적일까? 까다롭긴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다. 이 말이 맞는다면 심장병 예방약인 스타틴 같은 약물로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출수록 암 위험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나쁜 소식이 될 터였다. 유행병학은 우리에게 인과율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멘델 무작위화로 시선을 옮긴다. 멘델 무작위화를 이용해 우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낮은 수치, 중간 수치, 높은 수치를 빚어내는 유전적 변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유전적 변이는 무작위로 생기므로 무작위 자연 실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기법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암 발병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기존의 유행병학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통상적인 교란 요인의 방해 없이 위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 기법을 적용해 보니 놀랍게도 낮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암을 일으키거나 암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나온다. 같은 기법을 써서 LDL 수치가 심혈관 질환,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증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7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당신만의 장수 알파 투자법을 마련하라. 예리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이번 장에서 티나게 다루지 않은 개념이 있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바로 절대적 확실성이다. 생물학에서는 수학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 나는 수학에서 의학으로 넘어갈 때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 생명체는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꽤 단순한 생물조차 알면 알수록 새로운 면모가 드러난다. 우리는 기껏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생물학에서 좋은 실험은 우리 가설이 맞거나 틀릴 확률 면에서 우리의 확신을 높이거나 낮출 뿐이다. 비록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고 멸균, 장갑을 껴야 한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어떤 것에는 꽤 확신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된 다수의 무작위 임상 시험이 없기에 우리는 확률과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 전략을 짜는 것과 좀 비슷하다.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지금 아는 사항들을 토대로 우리 자신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수를 추구한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수익 추구 방식을 알파 투자라고 한다. 우리는 이 개념을 빌려와 건강에 적용할 것이다. 나는 좀 비정통적이지만 매우 합리적인 형태로 생활 방식을 바꾸면 자신의 수명과 건강 수명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자신만의 장수 알파 투자법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여기서 내 목표는 당신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집합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당신이 혈당 조절, 체중, 신체 조건, 알츠하이머병 위험 등 어느 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따라 맞춤형으로 일련의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신의 개인 전술은 결코 고정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온갖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삶의 여정을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고 노화의 과학과 암 같은 질병의 작용 양상을 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상황이 변하면 전술은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
위대한 철학자 마이크 타이슨은 말했다. 주둥이를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계획이 있다. 조지 포먼에게 했으면 좋았을 조언이다.